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7급 지방자치론을 가져 교재는 원래 최신 버전으로 나온 이 M7입니다. M7. 제 만행자 교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색깔은 매해마다 제가 빨주노초 파란보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7인데 자, 일단 지방자치론 7급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OT 겸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갑시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수업에 집중하고 하라는 것 딱 하고 체크하는 거 체크하고 그냥 복습하시고 그 외에는 없죠.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복잡한 생각 고민 다 하지 마시고 자, 이제 7급 지방자치론인데 카페 같은 곳에다가 이 지방자치론에 대해서 문의사항들도 꽤 많던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개정해서 OT를 좀 하고 갑시다. 이 지방자치론 과목은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이냐? 아마 말은 들어봤겠죠. 또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녀석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지방자치론의 본질은 행정학이에요. 알겠죠?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이 교재를 아마 노량진에서 최초로 냈을 텐데 지방자치론 교재 7급 전용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지방행정자치론이라고 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게 무슨 책이냐고 아무도 안 사고 몰라보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행정을 빼고 지방자치론 했더니만 그 책 똑같은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정말 눈 가리고 아무나 것도 아니고 이 녀석은 본질이 행정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행정학과 별개 과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이면 딴 과목이죠. 알겠죠? 하지만 이 과목은 행정학 베이스에서 그대로 간다는 점. 예를 들어 행정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이 수업은 진행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뭐 전혀 아니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데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자체는 초보부터 제시생 이상까지 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부분과 기출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론을 기본이라는 것하고 심화로 나눈 것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냥 하나로 가는 거예요. 같이. 알겠죠?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이란 베이스에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를 들어 뭐 거버넌스다. 거버넌스가 지방자치론에 적용되면은 로컬 거버넌스를 불러줍니다. 그럼 행정학대 할 때 했던 거버넌스 이론이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걸 별개로 다시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강의는 늘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는 절대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줄이고 컴팩트하게 들어갈 거고 행정 베이스를 갖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 과목 성격 자체가 행정 플러스 행정법적 성격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행정적 성격이 대략 한 4분의 2, 그 다음에 행정법적 성격이 한 4분의 1, 그리고 기타 이제 지방자치론에서 포함하고 있는 지방정치론, 지방경제학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4분의 1.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지방자치론도 단일 과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성격이 많은데 대학교에 현재 포진하고 있는 출제연급에 있는 교수들은 거의 다 그냥 지방자치론 전공이라고 딱 붙여놓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면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과목은 출제원이 들어갔을 때 출제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그 해에 출제 경향이 좀 많이 좌우됩니다. 아니 그러면 언놈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대책을 못 세우느냐? 아니요. 지금은 문제 공개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풀, 요 행정학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기타 이 범위 내에서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딱 해서 수업 시간 내에서 그대로 녹여서 여러분에게 소화시키도록 해드릴 테니까 요 내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시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지방자치론을 하면서 행정을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학 중에서 지방행정 파트를 여러분은 뭐다? 7분의 1을 제외하고 하니까 두 과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량이 작다는 점. 알겠죠? 분량이 작은데 그럼 9급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행정이라는 것하고 지방행정론이라는 것하고 지방자치론의 차이점은 시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디테일함이 좀 달라집니다. 디테일함.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암기와 물론 EL 베이스로 하고 암기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 놓으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OT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실제 딱 쳐보면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론 7급 선택에서 후회하시는 분을 제 수강생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고득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과목을 베이스에 까는 과목으로 가겠다. 아니요.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지방자치론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수험에서 또 고민거리가 개정사항일 텐데
실제 개정은 지금 2000 올해를 겨냥했을 때 이미 기존에 개정됐던 사항이 다예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제일 메인이고 그 외 지방재정법과 주민투표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있는 것들이 이 책 안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이 바뀌고 나서 시행령들이 들어올 텐데 그 시행령들이 들어온 것까지 다 하기 위해서 그럼 법령을 따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비춥니다. 알았죠? 여러분의 수험 시간이 많으면은 이 한 과목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론을 딛고 여러분은 합격선을 넘어가는 게 목적인 거죠. 합격이 목적인 거지 이 과목만 100점 받겠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봐도 된다는 건 안 보셔도 되고 그럼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건 날려도 됩니다. 틀리세요. 괜찮아요. 지방자치론의 목표는 95점 알겠죠? 95점만 받고 합격하세요. 아마 지방자치론 95점 나올 때 여러분의 헌법이 흔들려서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농담입니다. 떨어지시면 안 되겠지만 지방자치론 이까지 반드시 도달할 거란 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정 사항들과 관련되는 것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지금 시험 남은 기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또 학회 동향이라든가 뭐 교수들이 출제위원회 포지션이라든가 이걸 제가 파악해 봤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사항들은 자료로서 카페에다 첨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 만행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료실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표현 없죠? 그러면 책 한 권에 이론과 기출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럼 기출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최근의 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14년 정도 14년치의 기출을 다 분석해서 이 지방자치론은 제도가 행정보다 변화가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안 나올 것들 완전히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제가 일부러 살려뒀습니다. 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살려뒀습니다. 무조건 날 같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연도 보고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다 정렬해 드렸으니까 이 한 권으로 이론과 기출 그래서 이것은 기본서이자 기출이자 요약서입니다. 마지막 요약 뭘로 할까요? 이교재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중에 가장 두껍고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Q&A라든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카페를 활용하셔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강생도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지역적 분포가 많으실 거니까 고민거리 없이 수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제 전화번호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 네, 제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공개할 테니까 중국에 갖다 팔지 마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재 앞에도 다 있으니까 여기는 질문하지 마시고 수험 상담용입니다. 질문은 반드시 내용 질문은 Q&A로 알겠죠? 수험 상담은 전화로 멀다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전화번호도 공개했고 교재도 나왔고 수업하면 되겠죠? 네, 합시다. 자, 여기까지 OT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M7 자 올해 버전에 맞춰서 새롭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10페이지입니다. 자, 좀 전에 OT를 알려드렸고 그 OT에 맞게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보죠. 자, 행작적 베이스를 제가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행작이라는 베이스가 뭐 힘들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너무 이 과목을 암기라든가 이해 없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해결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가지만 진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수험 범위 내에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놓으시면은 행작할 때든 지방자치론이든 골고루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지방행정의 의 10페이지에 있는 지방행정의 의인데 시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알고 가야 됩니다. 뭐가 지방행정인지를. 자, 일단 지방행정이라고 했는데 지방행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부터 7급에서 다루는 지방행정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방자치가 들어와요. 자치를 뺀 행정을 하려고 우리가 이 과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과목의 특징은 자치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행정론이 더욱더 강화됐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치가 뭔지를 곧 보시게 될 텐데 그 전에 또 하나 이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이게 뭘 하려고 도대체 이 자치와 행정을 바라보느냐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중앙이 하는 행정과 지방행정을 분류를 해본다면은 중앙행정을 지방이란 지역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대로 적용하면 조직, 인사, 재무, 통제 다 적용됩니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 앞에다가 색깔만 지방이라고 살짝 씌워뒀죠.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풀네임으로 지방자치행정은 어디까지를 바라보는 것을 지방자치행정론의 범위라고 하면서 봐야 될까라는 게 앞으로 자치를 접근해 갈 때, 자치라는 개념을 접근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됩니다. 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 뭘 여러분은 봐두셔야 되냐면 행정 업무를 국가,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수행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자, 대전제는 한국입니다. 알겠죠? 대한민국. 이 중에서 절반을 잘라내야 되겠죠? 여기만 대선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섬까지 합쳐서 이것도 우리나라 겁니다. 알겠죠? 홋카이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거예요. 알겠죠? 헛소리입니다. 독도까지만. 알겠죠? 그리고 제주도까지. 백령도까지. 자, 요 범위 내에서 들어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지방행정의 대전제는 중앙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지방이란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중앙 빼고 그냥 지방만의 존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면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을 전제로 해서 지방행정의 지방이라는 범위를 잡아주게 되는데 이 지방과 중앙을 합쳐서 하는 일들을 본다면 원래 이 중앙정부가 당연히 먼저 형성됐겠죠. 그래서 중앙이 그냥 행정만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걸 바로 뭐냐? 관료들이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해서 통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관치행정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관치행정. 통치라는 개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억압적 개념에서 하는 행정들을 전부 다 관치행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관치행정이 있고 또 하나 이 중앙이 혼자서 다 못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방정부한테 너도 좀 해라, 좀 도와줘. 말로는 도와주지만 사실은 너 해! 라고 떠넘긴 거죠. 이렇게 넘겨버린 일들을 우리가 위임행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위임행정이라는 건 사실 보면 중앙 건데 하는 조치는 누구다? 지방이 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둘이 협력해서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중앙한테 그냥 낚여서 하는 거고. 알겠죠? 이게 위임행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지방 너가 해야 될 너만의 일이 있다 이거죠. 너만의 일. 여러분도 집에 계시면은 아들 딸로서 여러분 방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일도 있고 진짜 내 일이 아니지만 엄마 아빠 심부름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오직 나만을 위한 일, 이걸 자치행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지방행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다수설들은 이 관치행정 이건 완전히 국가 것만을 위한 거니까 이거 빼자, 이건 안 돼, 얘를 제외하자 이겁니다. 자치행정은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건 오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이것까지인데 그러면 위임행정 얘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는 정확하게는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애매한 영역이지만 지금은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행정, 지방자치행정의 범위는 위임행정과 자치행정을 결합한 요 범위까지를 다룰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인데 앞으로 시험 지문 속에서 만약에 국가 관치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지방자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웃시켜버리세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지? 나중에 할 테니까 들어만 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범위까지다.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 이것만 하자라는 최협의의 지방행정 개념도 있고 위임행정을 같이 포함시켜서 가자고 하는 바로 협의도 있고 관치행정까지 포함시키자는 아주 넓은 의미의 행정 범위를 잡는 것도 있는데 현재는 빼버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통해서는 위임과 자치 이 범위까지를 지방자치행정 혹은 지방자치론에서 다루는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범위까지다라는 것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너무 더 오버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좀 전에 했던 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야기라든가 위임에서 기관위임이다, 단체위임이다 이런 것들은 관련 파트에서 다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확인됐죠? 위임행정과 자치행정을 결합한 요까지를 우리는 지방자치론의 범위로 잡는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 그림 밑에 보시면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가장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서 자치, 위임, 관치행정 패스.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넘기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안 보고 그냥 페인트 그어버리지 마시고 복습할 때 한 번은 읽어둘 거. 저와 약속입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페이지에서 항상 강의하고 정리해 드릴 때 그 페이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 꼼꼼히 잘 봐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협의의 지방행정이 나오죠. 협의의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결합한 이 범위까지입니다. 이게 다수절이죠. 다수절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1번 읽어보시고 2번에 우리나라는 자치행정과 위임행정까지를 지방행정의 범위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 한국이 들어왔죠. 일본이라든가 대륙계 국가들, 일본과 대륙계 국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지방자치론은 대학교 교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 정도만 체크 두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범위들에 대한 것들을 봤으면은 이제 풀네임으로 그럼 지방자치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째,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요렇게 해서 어디를 한다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범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속에서 누가 하느냐? 자치죠. 셀프 컨트롤 개념의 자치라는 것은 바로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죠.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이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권리들, 이걸 자치권이라고 부릅니다. 자치권. 자, 결합하면 세 가지. 지역과 주민과 자치권이라는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복합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행정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지역은 뭐고 주민은 뭐고 자치권은 뭔지는 곧 하나씩 챕터별로 2장, 3장, 4장까지 가면서 다 보시게 됩니다. 일단 기억은 해두세요. 지역과 주민과 자치권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결합이 안 됩니다. 알겠죠?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나중에 물을 텐데 그때 답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라는 개념 속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최협의의 지방행정, 자치행정 했는데 이건 참고로 보세요. 알겠죠? 참고로. 그럼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11페이지 표 보시면은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을 비교했는데 관치행정은 중앙행정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적어놓으세요. 중앙행정. 중앙행정이 바로 관치행정입니다. 그래서 관이치, 통치한다. 이 말은 좀 용어가 올드한데 약간 올드한 교수들이 이런 용어를 쓰겠지만 시험적 버전에서는 중앙행정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이 관치행정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둘을 비교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관치행정과 중앙행정은 국가가 하느냐 주민이 하느냐 그리고 또 전문행정 통일성 관료적 타당성을 갖고 자율성을 갖고 있느냐 종합행정의 다양성을 갖고 있느냐 특히 이념 능률이냐 민주성이냐. 그래서 중앙이 지향하는 바의 개념은 능률을 토대로 해서 이 중앙은 항상 능률적인 행정에다가 능률적이고 자 능률적이고 전국적 통일을 지향하는 행정을 할 때 중앙행정의 특징을 많이 나타냅니다. 알겠죠? 능률과 전국적 통일.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이 지방행정은 상대적으로 민주성을 갖고 있고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이념들을 제어할 때 바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 지방행정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오셔서 권력의 성격이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이걸 보고 또 오해하시면 됩니다. 행작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행작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자치행정은 비권력적인 요소만 있느냐? 아니요. 권력적 요소도 있고 비권력적 요소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권력적 요소가 더 많죠. 그 비권력적 요소가 여러분이 행정법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정지도 이런 것들. 알겠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접근해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네. 자, 그럼 밑에는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로서 관치행정, 자치행정, 그리고 자치관치 이원적 지방행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치관치 이원형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방과 관치의 이원형 형태로 와 있던 이 우리나라 구조가 이제 서서히 자치, 중앙에 있는 자치 형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DB에 있는 표는 참고로 보세요. 알겠죠? 참고로 보라는 건 한 번만 읽어보고 이해 안 돼도 패스.
자, 그럼 오셔서 12페이지에 이런 지방자치행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첫째, 자치구역, 두 번째, 사무, 그리고 주민, 그리고 자치권, 그리고 자주재정, 그리고 국가 관여와 협력. 6가지인데 6가지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3가지. 지역, 주민, 자치권. 이건 있어야 되겠죠. 그 속에서 중앙과의 관계니까 바로 6번처럼 국가의 관여와 협력의 문제가 당연히 나타날 거고, 실제 현실에서 제일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면 뭘까요? 현실에서는 의지입니다. 의지. 자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 국가의 의지, 그 자치한 의지. 근데 의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럼 빼버리고 그럼 있다고 치고,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건 돈입니다. 돈, 재정. 여러분도 그렇죠. 돈만 있으면 어우 짜증나. 진짜 부모로서 독립해서 나 혼자 살 텐데 라고 하잖아. 그렇죠.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 제도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돈, 재정 파트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반드시 들어요. 재정은 별도로 사장에서 볼 겁니다. 네. 자, 이런 요소인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국가를 좀 이해해둘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민주공화국이죠. 그 이제 헌법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통치 시스템을 따진다면 바로 우리나라는 단방제적 국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불러주죠. 연방제 구조. 그리고 또 하나 연합제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이게 바로 연합제죠. 그래서 연방, 단방, 연합은 실질적으로는 정치에서는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그 개념들을 나중에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이라든가 자치단체 간의 협력 파트에서 볼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는 단방제 구조 소에서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개념이들이죠. 연방제 국가하고 단방제 국가하고 어디가 역사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기가 더 토대가 좋았을까? 요? 찍어보세요. 어디였을까요? 네, 연방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넓으니까 연방이란 개념을 세우고 그 아래에 실질적인 것은 바로 지방자치란 개념으로 많이 형성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왕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지배하면서 전국을 통치하기 위한 과정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전국적 통일체제가 만들어졌던 통일신라, 그 이후부터는 그냥 지방이 없이 그냥 전국 통일을 만들어갔던 나라의 과정을 겪고 있죠. 근데 이제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국은 의외로 이런 지역적 요소가 역으로 강조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흐름의 계열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국 제도를 묻겠지만은 굳이 이론서에 있는 이 지방자치 제도들은 좀 연방제적 개념에서 접근한 것들이 좀 많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걸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 자, 그럼 이런 범위 내에서 이제 앞으로 지역과 주민과 자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올려서 지방자치행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자, 체크해 두시고 이건 1차적으로 시험 대상이 됩니다. 그 특징은 뭐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비교 속에서 나옵니다. 지방행정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중앙과의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 거죠. 자, 지방행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사나요? 그 지역, 예를 들어 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라는 그 범위 내에 있는 거지, 서울특별시의 것을 경기도로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역행정이라는 개념 하에서 요 지역행정이라는 말은 좋게 보면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는데, 나쁘게 보면 뭐다? 지역이라는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루어나고 있는 지역적 특색에 있는 지역행정의 성격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생활행정입니다. 생활행정. 생활행정이라는 말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 요소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런 생활행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중앙행정은 생활행정이 아니라 좀 더 스페셜하게 전문화되어 있는 기능화되는 행정을 많이 갖습니다. 이 중앙은 전문화되고 기능화되는 특징을 많이 간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능. 자, 뭐냐면 국방이라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은 누가 갖고 있다? 중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서울특별시가 국방을 한다고? 있을 수 없죠. 경기도가 한다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지역에서 생활이면서 포괄적인 아우르는 일반 행정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전문화된다든가 특화된다든가 기능적 요소가 지방행정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주의해 두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중앙은 국방, 뭐 교육,
사법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체계와 특화된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지방자치론의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방은 포괄적이면서 지역적이면서 생활행정에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합화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행정은 전문행정화의 기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아셨죠? 혹시 착하게 해서 지방자치라 하면서 이제부터 지방들이 보니까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있던데 혼자만의 상상과 착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론적 베이스에 이 전공 과목의 토대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자꾸 문헌적인 국어적인 글자만 보고 그냥 혼자만의 상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이런 전문화되고 특화되는 기능화되는 행정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생활행정의 말과 거의 비슷한데 종합행정의 성격, 제너럴 같은 이런 일반 행정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국가행정을 종합행정 이러면 안 됩니다.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지역행정에서 바로 참여에 의한, 즉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대화행정이라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대화행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주로 참여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죠. 진짜 일 안 하고 앞에서 데스크에서 계속 이야기만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참여. 누가? 주민이 어디에? 지방행정 혹은 자치론에 참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지만은 비권력적 요소가 좀 더 강합니다. 좀 더. 그리고 이러한 지방행정은 우리 행정 이론에 나오는 일선기관, 그러니까 립스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선행정적 개념을 좀 많이 갖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바로 상대적인 지방행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입니다. 네,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역행정이 2번에 자치행정, 3번에 생활행정, 4번에 종합행정, 일선행정, 자, 그리고 기타 오셔서 비권력적, 대화행정, 집행적 행정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바로 4번의 요 종합행정입니다. 알겠죠? 전문행정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13페이지 올려서 이런 지방자치에 갖고 있는 각각의 이념적 방향은 당연히 민주성과 능률성. 자, 중앙은 능률이고 둘을 비교했을 때 지방은 민주라고 했지만 지방행정이라고 해도 능률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이야말로 능률과 민주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킬까가 고민이겠죠. 방향성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외에 당연히 2번처럼 형평성도 지향을 합니다. 형평성. 특히 복지 업무에 대한 결정보다는 복지 업무의 집행적 권한을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걸려들어온 것이 바로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지켜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종합성과 다원성을 갖습니다. 다원성, 다양합니다. 지역적 특징에 따라서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이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획일적이다, 안 돼요. 다양합니다.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것은 중앙행정의 특징이고 다원성을 갖고 있고 종합성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행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14페이지 자 2절로 오셔서 이런 형태 속에서 이제부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2절에 있는 것들도 이 절 전체가 하나의 시험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하나의 맥락에서만 딱 파악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어떤 관점에서 이제부터 중앙과 지방의 좀 전에 봤던 그런 권력 관계를 가져가느냐 지워버린 이유가 이제부터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토대로 해서 공통적 요소를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란 요 개념을 첫 번째로 보는데 이건 여러분이 행작할 때 했던 집권과 분권의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당연히 중앙이 분권, 집권 중에 집권을 할 것이고 지방은 분권과 집권 중에 분권을 지향하겠죠. 지방 집권, 중앙 분권 이런 말 못 들어봤죠. 네, 그런 말은 개념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앙과 지방의 속성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분권이라는 요소와 집권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관련 갖고 있냐면 다시 한국을 예를 들면 중앙정부란 존재도 있지만 그 아래에서 지방과 동시에 존재하는데 지방은 중앙과의 관계에서 항상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쪽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앙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팽이로 비유한다면 팽이가 돌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
돌고자 하는 원심력과 요 끌어들이는 구심력의 요 방향성들이 힘의 균형이 딱 이룰 때가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집권과 분권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마치 돌면서 가만히 균형 잡고 있는 팽이처럼 이걸 앞으로 이론적으로 지향해 가는 거죠. 이론적으로. 현실은 물론 어이없게도 중앙에게로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가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교수들이 많은 비유를 씁니다. 제가 말하는 교수라는 것은 노량진 강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론을 전공한 정교수급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출제위원이 될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힘들의 조화를 이룬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본다면 나라별로 배경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집권이냐 분권이냐는 이런 부딪히는 논리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를 고민할 텐데 이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7급이니까 분산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분산은 분권과 달라요. 알겠죠? 분권과 분산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론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논문은 분권과 분산을 구별하자라고 해서 학위까지 받은 논문들도 꽤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서울은 어떤 상태에 있죠? 서울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몰려 있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분권 정책을 펼쳐야 될까? 분산 정책을 펼쳐야 될까? 무슨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분산? 분권? 둘 다? 셋 다? 아이 몰라? 네. 자, 서울이 지금 과도하게 5천만 인구 중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 수도권, 경기권에 다 몰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의 이 과도한 현상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 70%가 전부 다 본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서울에. 알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극장, 예를 들어 CGV 분포 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공연 횟수라든가 문화든 교육이든 대학교 포지션이 다 여기에 몰려 있죠. 알겠죠? 이걸 도대체 집권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론 한국의 고민도 이거고 이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분산의 상대적 개념이 뭐냐면은 집중이에요. 집중. 분권의 상대적 개념이 집권이에요. 이런 어감적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 서울은 집권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개념은 집중과 달리 공간적 물리적 배치를 흐트려버리면 분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 집중도 돼 있고 집권도 갖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도저히 권력을 분권화시키다가 힘드니까 과도기적으로 무슨 정책을 취했냐면 분산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 분산 정책의 대표적인 게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대기업 복합학원에 안 가니까 공공기관들을 약 150개 정도를 지방에다가 강제적으로 이주시켜버렸죠. 살린 뭐 교포들 이주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별로 쭉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지방공무원 학교 가시면은 지방자치공무원 연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천에 있습니다. 충북으로. 알겠죠? 진천으로 가서 연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 이곳에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부산이라든가 마산, 울산, 대구, 원주 이런 곳들에다가 다 분산시켜 버렸죠. 가라고 해도 잘 안 가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분산입니다. 분산. 그럼 지금 세종은 어떤 상황이냐? 세종은 분산도 하고 분권도 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지금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국회에 분원을 설치한다고? 국회를 그냥 그대로 의사당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 될 걸 뭘 또 분원을 설치해. 그건 분산도 아니고 분권도 아니고 애매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2청사? 3청사? 무슨 2, 3청사야? 그냥 가지. 알겠죠? 이런 현실적인 권력들의 관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지만은 공기업들이 제일 불쌍하죠. 불쌍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 그냥 야 요번에 좋아 가스공사 이사 가 하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띡 가서 이제 대구로 가버리죠. 왜? 대구가 예전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가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취해준다는 이름 하에서 가스 안전공사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딸려있는 뭐 직원과 반개 식솔들까지 쫙 가면 엄청나겠죠. 알겠죠?
그리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주라든가 대구라든가 마산, 요 진주, 울산, 원주 이런 곳에 쭉쭉 가는데 문제는 간다고 해서 다 가느냐? 또 안 가요. 왜? 그냥 일하러만 가고 예를 들어 처자식과 자식들은 전부 다 서울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또 이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이제부터 분권과 분산의 개념을 구별하는 게 좋긴 좋은데 시험에서는 이 분산의 개념을 특별히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소들은 바로 이 분산의 개념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것,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권, 분산, 뭐 중앙 집권과 집중의 논리를 떠나서 역사적으로는 첫째, 중앙이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집권화하던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 지방 정부들이 분권화를 주장하는 지방 분권의 시대를 거쳐서 이런 지방 분권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권이 갖고 있는 요소를 결합해서 새롭게 한번 바꾸어서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중앙 집권이죠. 그리고 이 신중앙 집권으로 또 해결 안 되는 요소를 위해서, 즉 과도한 중앙 집권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반작용으로 들어온 것이 신지방 분권입니다. 요 네 가지는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방자치의 발달 과정이 딱 요 네 단계입니다. 자,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국가 모형으로 알면 제일 좋습니다. 국가 모형. 알겠죠? 중앙집권의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절대왕정의 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던 절대왕정의 시대. 그리고 이 지방분권의 이 시대는 이제 흔히 근대라고 불려지는 근대가 나타나면서 뭐 하려냐, 시민혁명이 나타나면서 절대왕정에 저항하던 그런 시대를 전부 다 이런 지방분권의 시대라고 불러줍니다. 지방분권의 시대. 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왕정에 대한 저항으로서 지방분권 해버리면 한국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왕이 지배하다가 그냥 어느 날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덜커덩 왔으니까.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중앙집권이 있었을까? 미국은 중앙집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1700년대에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혹시 행자 가실 때, 공부하실 때 초기에 국가 모형을 가지고 자, 중앙집권, 연방의 강력한 논리로 가자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해밀턴. 지금부터 행작 버전입니다. 알겠죠? 뭐 어때? 지방자치를 하다 행작하거나 내 마음이지. 여러분 수업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밀턴 시대 때는 연방의 강력한 집권으로 가자라고 하다가 이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국무장관 해밀턴의 면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해보니까 정치적 반대파였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주 형태의 분권과 지방정부 형태로 가자라고 해서 또 흘러갔다가 나중에 다음 4대 대통령 되면은 이제 메디슨 주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좀 조화로운 형태로 가볼까라고 하다가 이런 와중에서 거의 미국의 한 15대 대통령 흘러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미국 정치에서 초기 모형이에요. 이건 행상 내용을 위해서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미국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충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영국은 어떨까? 영국은 중앙집권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 같지만은 지방분권이 좀 더 발달한 나라입니다. 영국이라는 역사 자체가 각 지역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치 개념이 빨리 형성돼서 그래요. 요 논리 흐름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맞는 나라가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요 개념 흐름에 제일 잘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 역사적인 건 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이 지방분권이 근대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중앙 집권 시대는 행정국가 시대가 바로 신중앙 집권이다. 행정국가 어디서 봤죠? 행정학에서 봤죠? 안 봤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신지방분권은 뭘까? 행정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행정국가는 뭐 가장 큰 문제였죠? 내가 이래서 동강생하고 수업해야 된다니까? 현강생들 대답을 안 해. 행정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무슨 문제가 심각하죠? 정부 팽창에 의한 정부 실패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정부 실패란 건 정부가 재정적인 낭비와 비효율의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줄여야죠.
정부자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신지방분권이 갖고 있는 것은 행정국가가 아니라 신행정국가의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신행정국가. 그래서 신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 배경에는 바로 뭐다? 정부 실패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지방분권이 나타나는 배경하면 전부 정부 실패, 정부 실패. 행정입니다, 행정. 그래서 행정과 지방자치로 이렇게 연동돼서 같이 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이건 연도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신행정 국가의 시대입니까? 라고 구별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 신행정 국가가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신지방분권의 신행정 국가를 1차적 기준으로 묻게 됩니다. 시사적인 문제로 낸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은 행정국가와 신행정국가의 비교, 이건 행정에서 했을 것이고, 지방분권 자체에 대한 것, 중앙집권 자체에 대한 것 내지 않습니다.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신행정국가는 행정학 할 때 했던 신행정국가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론을 순수하게 행정을 빼버리고 한다고 하면 이런 거 다 설명하고 들어가면은 진짜 지방자치론만 해도 대략 한 강의 수로 한 50강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50강에서 한 100강까지. 그걸 여러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 베이스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들여서 지방자치로 아주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게 딱 컨셉을 잡고 하면은 충분하다는 것. 아셨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줄인 겁니다. 자, 요 신행정국가와 행정국가 요 둘을 가지고 지금부터 보게 될 텐데, 하나 더 중요한 점은, 그러면 사실 이 신중앙집권을 이 지방분권에 대한 반발로 나왔으면은 중앙으로 가지 말고 딴 걸로 갔으면 됐을 텐데, 왜 중앙집권을 썼냐? 바로 이 신을 붙이면서 예전의 중앙집권과는 다른 형태의 중앙집권을 하기 때문에 네오라는 개념에 신중앙집권을 붙인 거고, 이 신지방분권은 이 과거적 분권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신지방분권을 붙인 거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신지방분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이거는 일반적인 지문이고, 제일 대표적인 건 신중앙집권과 이 둘의 비교.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는 문제들이죠. 최근에 보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더 넘어가면 신지방분권만이 갖고 있는 방향성. 이건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불이 탄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나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신지방분권의 문제는 바로 신행정국가의 문제점과 일치하니까. 알겠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러면 신행정국가의 문제가 뭐예요? 신행정국가는 너무 과도하게 분산화시키고 분권화시킨다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역으로 통합형 형태로 또 넘어가겠죠. 이런 계속적 흐름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표를 잠깐 보십시오. 오셔서. 자, 밑에 2번에 갈로 2번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개 오셔가지고, 자, 18세기 이전, 자, 국가 모형을 보십시오. 절대국가에서 자유방위국가. 이 자유방위국가가 뭐다? 시민혁명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부터 행정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 요렇게 전개돼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행정국가에서 신행정국가. 바로 신행정국가의 배경은 요 표현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였다? 정부 실패. 알겠죠? 정부 실패, 행정에서 했던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신행정 국가는 그러면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랑 일치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미 궤도는 좀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서적인 맥락에서만 본다면 거의 배경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참고로 봐놓으시고. 자, 그래서 바로 맨 밑에 동아리 4번 한번 볼까요?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와 신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신지방분권이라고 지방자치론에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15페이지 올려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측정지표,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최창호 교수라고 지방자치론의 아주 원조 짱인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방은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래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한마디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느냐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은 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넣으시고. 첫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 그래서 국가재정 규모가 더 크더라? 아, 그럼 이 나라는 중앙집권이 강한 나라구나. 이런 걸 평가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은 논리인데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비율, 국가가 거두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징수하는 세금인 지방세를 비교했을 때 어떤 세금의 비중이 더 크냐? 요거. 그래서 세 번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를 대비해 봤을 때 한국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국가공무원이 많을까? 한국은 지방공무원이 많을까? 네. 국가공무원이 왜 많을까요? 한국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숫자가 대략 한 68% 정도 되는데 지방자치에 대비했을 때 68%더 많아서 100 중에 68%가 국가공무원인데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 때문입니다. 알겠죠? 경찰, 군인, 군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들이 대략 한 2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율이 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오셔가지고 지방자치 주요직의 선임 방식 다섯 번째 요 체크.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자, 이거 특별지방행정관서죠. 자, 적어놓으세요. 적어두세요. 특별지방행정관서 이거는 중앙거입니다. 중앙거. 지방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치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중앙거예요. 중앙. 그냥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관서 나오면 뭐 특별행정기관 나오면 아 이건 무조건 중앙거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 특별지방행정관서가 많으면 지방자치는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특별지방행정관서는 나쁜 놈입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부터 철저하게 중앙보다는 지방편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중앙은 나쁜 놈, 지방은 착한 놈 이렇게 봅시다. 이분법적으로. 그렇다고 세상을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알았죠?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테니까. 자, 그 다음 예산 통제 정도 됐고 자 7번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자치단체 사무의 구성 비율입니다. 사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그 구성 비율인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입니다. 위임사무는 기관임과 단체임이 있는데 들어봐 놓으세요. 위임사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자치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떠넘겨서 하는 일들이니까 이건 중앙의 힘이 굉장히 센 데고 위임보다는 자치사무가 많으면 지방자치의 분권이 더 강화되어 있겠죠. 네, 요 사무의 비율입니다. 배분 비율. 자, 그리고 민원사무 비율이라든가 감사보고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왜 나타났느냐? 촉진 요인인데 이건 전형적인 행작 이론이에요. 행사에서 봤던 조직론에서 봤던 집권과 분권의 논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복습입니다. 이것은 자 1번 중앙부처의 감독 개통이 일원화되고 지방행정의 통일성 나왔죠. 통일성. 그래서 통일성을 꾀한다, 일원화를 꾀한다, 통제를 꾀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중앙의 논리입니다. 집권의 논리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집권의 논리는 통일성, 획일성, 뭐 경제, 규모의 경제 이런 논리를 똑같이 씁니다. 적어놓으세요. 중앙 집권의 논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것은 규모에서 통일성, 규모에서의 대규모,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의 어떤 조정과 획일성, 능률의 논리, 효율의 논리 이게 전부 중앙 집권에 쓰고 있는 논리입니다. 지방 분권의 논리는 이게 아니죠. 지방 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들은 바로 통일성이 아니라 각각의 특색, 지역적 특색,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 주겠다라든가 특색을 나타내겠다든가 민주성의 논리를 쓰겠다든가 주민들의 어떤 의식, 정주성, 참여를 강조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지방 분권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교통수단과 통신이 발달할수록 집권화가 용이하다. 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은 진짜 집권화가 잘 될까? 이제 이 문장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교통통신 발달한다고 했을 때 이 교통통신은 뭘 의미할까요? 교통통신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2G폰을 쓸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교통통신이 발달했죠. 통신도 발달했죠. 스마트폰 쓰다가 이제 6G라든가 나중에 뭐 7G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럼 분권화 될까? 집권화 될까? 집권화 될까요? 이 말대로? 네. 이 교통통신의 발달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근대 국가에서 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에서 합격 어사화를 딱 머리 두르고 임금 앞에 갔더니만 임금이 나야. 오, 너 장원급제 축하해. 이제 또 너는 제주도 가서 근무해라 이러면 좋아합니까? 유배 보내버리는 거죠 사실. 알겠죠? 근데 지금 어때? 제주도 가서 하면 땡큐죠. 좋지 않나요? 난 그래서 해커스가 제주도에 지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수업하게. 좋잖아. 가고 싶습니다. 알겠죠? 해커스 파이팅. 그래서 이 교통통신을 오늘날 2000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대 국가에서 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집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 4번, 5번, 특히 5번 규모의 경제 체크해 놓으시고, 이 규모의 경제는 행작대 할 때 하셨을 거고, 그리고 6번 중요하죠. 바로 기능별 전문화. 어디라고? 집권의 논리입니다. 알겠죠? 기능별 전문화를 분권의 논리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넘어오셔서 16페이지에 그러면 지방 분권은 어떻게 촉진되느냐? 지방 분권의 촉진 요인들은 자, 1번에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신속한 대응. 바로 이 환경 변화. 이 환경 변화를 다른 말로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 자,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은 자, 여러분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분권이에요, 집권이에요? 위기다. 분권일까, 집권일까? 이때는 집권합니다. 불확실한 환경에는 분권, 집권, 분권하는 거예요. 이건 행사할 때도 아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구별을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위기다, 불확실이다. 수험생 여러분 불확실이라고? 큰일 나죠. 그러면 알겠죠? 큰일 날 건 아닌데 여러분 상황이 불확실하다.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여러분이 지금 불확실하면은 이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바로 야간 자격증 포크레인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커스 학원에 가서 토익 점수 확보해야 되고. 왜? 불확실하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험생은 위기. 그러니 지방자치론, 만행자 이것만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위기적 상황에서는 적어두세요. 위기적 상황에서는 집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분권. 이 개념은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행사학에서도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것처럼 뭐 주민들의 민주주의 확대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나머지 표 정리된 걸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중앙 집권의 장점에서 장단점 반대 있으니까 두 번째 강력한 행정 추진 요소 위기 나오죠. 위기. 자, 세 번째 점에 있는 기능별 전문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전국적 광역적 사업. 자, 지방분권의 장점은 체크하세요. 첫 번째 점에 있는 주민의 편리. 이게 뭘까? 참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의 통제.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능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분권의 장점이죠. 네. 그래서 행적 보실 때 이 세 번째 점처럼 지역 간 갈등 해소 이거 보고 지역 간 갈등 해소라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알겠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하고 사회적 능률을 높이잖아. 행작을 자꾸 특정 단어에 보고 싶은 단어만 딱 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딱 머물면 안 됩니다. 전체를 잘 봐야 됩니다. 전체를. 자, 그러면 이제 오셔서 가지고 이 두 가지 집권과 분권을 봤다면 이제 넘어오셔서 세 번째 신중앙 집권과 신지방 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중앙 집권과 신지방 분권으로 가보면 자, 지방자치가 쇠퇴됐다. 1번에 지방자치 쇠퇴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지방 분권이 쇠퇴되는 원이에요. 그럼 쇠퇴 원인은 어디로? 신중앙 집권의 배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중앙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라든가 2번에 이념과 기반이 약화되었다든가 그리고 지역적 2번에 있는 이념 기반이 뭐냐면 굳이 지방으로만 쪼개서 우리끼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현대 행정국가 개념이 나타나면서 대규모 대량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번처럼 지역적 정주성의 약화. 자, 정주성이란 뭐냐면 그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느끼고 그 사람이 체득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정주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은 정주성이 거의 없죠. 아마 현장에 와 계신 이런 다수의 여러분들도 배경이 다 다르죠. 왜? 그냥 시험 공부하러 왔어요. 이것뿐이죠. 공부 끝나면 어디로? 이게 참 묘하게도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너 나중에 합격하면 어디로 갈래? 라고 물으면 제가 합격하면 당연히 고향 가야죠 이랬는데 요즘은 서울 살면 안 될까요? 서울 살고 싶은데요. 왜? 우리 집에 가면 진짜 심심해요. 놀 게 없어요. 서울은 놀 게 너무 빨리 합격하고 놀고 싶어요 이럽니다. 이건 뭐냐면 정주성이 스스로가 약화되는 거죠. 알겠죠? 예를 들면 뭐 너는 제주도 사람, 너는 울릉도 사람, 너는 백령도 사람, 그 정주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약화되는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정주성 약화가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프랑스, 영국, 독일의 공통점은 뭘까요? 프랑스, 영국, 독일 뭐다? 네. 패키지형 상품에 같이 묶인다는 거. 또 이 세 나라는 스포츠에서 어때?
축구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것도 지역 축구가. 여러분 프리미어리그라든가 분데스리가는 제가 표현하자면 그건 지역 축구야. 지방 축구예요. 지방 축구. 지방 축구가 아주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그 각각 분데스리가라든가 라리가라든가 있는 그 문양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중앙집권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작은 왕국과 작은 지역 공화국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지역 토호들의 문양들입니다. 전부 다. 그걸 오늘 스포츠 게임에서 지역 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린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손흥민도 뭐다? 국가대표가 아니라 지역 대표로 뛰고 있는 거예요. 가서. 토트넘에서. 네. 전 가끔 독일 맥주 맛있어요? 독일 맥주 맛있어요? 친구들 중에 독일 맥주, 난 독일 맥주가 체질 같아 하면은 한 대 쥐어박습니다. 네가 독일 맥주를 먹어봤냐고. 독일 맥주는 전 독일 맥주가 맛있다 맛없다라는 것은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일반화에 오래요. 독일은 연방인데 예를 들어 뭐 바이에른도 있고 옆에 여러 가지 주들이 있을 때 각 지역별로 짜내는 양조에 의한 맛들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막걸리처럼. 근데 그냥 한국 막걸리 맛있어 이러면 뭐 지평 막걸리 먹었을지 아니면 무슨 막걸리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맛있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 독일 맥주끼리 비교해봐도 맛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독일 맥주가 맛있어?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지. 근데 한국 맥주는 맛있죠. 왜? 전국 획일화 돼 있잖아. 캐리, 카스 이러면서. 알겠죠? 한국이야말로 맥주만 보더라도 그냥 전국 통일화되어 있는 중앙 집권화된 맥주야. 근데 독일은 다 분권화되어 있고 다 달라요. 이런 개념들이 결국 약화되는 것들이 바로 정주성의 정체성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중앙 집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지방정부의 재정이 약화되고 있다. 당연한 소리겠죠. 돈이 없으니까 결국 중앙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가 과거처럼 절대적 지배가 아니라 좀 더 협력적 지배 집권 형태로 가게 되면 신중앙 집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오셔서 신중앙 집권의 개념으로 가보죠. 자, 신중앙 집권의 개념 한마디로 항상 머릿속에 행정국가를 떠올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으로 가보면 자, 배경에서 기업 국민적 최저 수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똑같은 균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이 바로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전환점에서 오른쪽 날개에 있는 거 존 스튜어트 미래 어록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십시오. 아주 유명한 어록인데 그래서 지방자치로서 이야기하기를 권력은 분산시키고 지식은 집권화시키자라는 이런 유명한 어록을 씁니다. 어디에 관련된다? 행정국가적 개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경에 디그 교통통신의 발달 똑같죠. 집권의 논리에서는 항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얼에 바로 광역, 전국적, 광역적 해결의 필요성 이것도 집권의 논리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음에 세원, 세금의 편제 쏠려 있는 곳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방재정력의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또 체크. 자, 그리고 특징을 오시면은 3번의 기억 자치구역이 확대된다. 공동사무가 증대되고 있다. 국가계획과 위임사무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구나 라고 확인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오른쪽 날개의 박스에 중앙집권과 신중앙집권의 수식어 적은 비교를 해놓았으니까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동광생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걸 둠짜 따서 외운다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알겠죠? 그냥 비교하면서 읽어버리면 됩니다. 자, 넘어져서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신지방분권으로 넘어가 보죠. 신지방분권은 바로 신행정국가죠. 자, 신행정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은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정부 실패. 알겠죠? 정부 실패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80년대 이후에 지방정부가 국가에 협력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로서 니은의 세계화, 정부화 현상과 나타나고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고 이거 좋게만 표현했지만 이 접에는 뭐가 깔려있다고 적어두세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를 지방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제 중앙이 정부 실패라고 하니까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협력적으로 새롭게 틀을 짜겠다는 신지방 분권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거죠. 자, 여기 각국의 경향인데 바로 신지방 분권 속에서 나타났던 이 프랑스의 변화 보시면 1982년 시읍면도 레종 권리와 자유에 대한 법률 이게 아주 중요한 법률이었는데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이 법률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로 이 프랑스가 서서히 신지방 분권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미국에서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신연방주의인데 요거는 체크. 요건 지방자치로 시험 내면 아주 재밌는 문제가 될 겁니다. 원래 연방주의는 미국 초반에 얘기했듯이 해밀턴식의 집권의 논리가 바로 연방주의의 오리지널. 근데 신연방주의는 뭐냐면 그렇게 모든 권한을 연방이 가져갔다니만 재정적 한계에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뭘 하겠다? 신연방주의. 즉 신연방주의는 연방이 많은 돈을 쓰지 않고 대신에 뭐한다? 지방의 권한을 많이 좀 부여해 줄게. 그래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신연방주의 하면 첫째 기억할 건, 자, 신연방주의 하면 여기 보세요. 신연방주의는 첫째, 지방에, 사실 이 지방이 각 스테이트들 주정부들입니다. 지방의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줍니다. 권한을 위임시킵니다. 권한을 부여해 준다. 지방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과거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이 재정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중앙의 재정적 개입을 좀 줄입니다. 축소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돈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포괄 보조금이라는 개념. 예전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이거는 말이지 여기 쓰고 저기 쓰라고 딱딱 적었는데 이제는 퉁 쳐줄 테니까 지방정부가 좀 알아서 쓰세요. 이게 바로 포괄 보조금이다. 이 개념을 알고 계세요. 알겠죠? 포괄 보조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돈은 어디서 나오냐? 중앙에서 나오는데 근데 쓰는 건 알아서 써라. 그리고 포괄 보조금 제도를 늘려줍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신연방주의죠. 시작은 닉슨 때부터 시작하다가 레이건 때 하이라이트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연방주의라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거기 본문에 오셔서 미국의 자 1980년대 레이건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줄에 지방 정부의 권한을 늘리죠.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오셔가지고 3번에 있는 총괄 보조금, 이건 번역인데 뭐 포괄이라고 해도 되고 총괄이라고 해도 되고, 자 블록 개런티라고 불러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행권을 대폭적으로 이양하죠. 누가? 연방이 누구에게? 지방에게.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신연방주의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배경 속에서 보시면은 자 기억에 국제화 세계화의 현상, 한마디로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적어놓으세요.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중앙집권의 한계라든가 뻔한 소리들이죠. 그리고 대중문명의 위편, 그리고 미음의 리우선언이라고 했는데 이 리우선언은 정말 막간선언입니다. 이제는 대체될 때가 됐죠. 아마 대체될 겁니다. 이 리우선언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회의하면서 이제 중앙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들과 손잡고 함께 좀 공생 협력하면서 앞으로 지속적 발전 가능한 생태 환경을 구축해 가자라고 했던 그 선언인데, 요 리우 선언 회의가 요즘 버전으로 새롭게 흔히 요즘 뭐 재생 에너지라든가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그래서 요 리우 선언과 더불어서 뭐 밑에 보시면은 RE100이라는 요 개념을 넣어드렸어요. RE100이 뭡니까? RE100 Renewable 에너지 100. 그러니까 2025년까지 재생,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자. 이게 RE100입니다. 소주 20백이 아니고. 알겠죠? 네. RE100. 이런 것들 들고 CF100. 이런 말도 쓰는데 CF. 이거 똑같습니다. CF. 카본 프리 100. 카본.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줄이자. 이런 논리죠. CF100이나 RE100이나 다 같습니다. 뭐 지소미아 이런 것도 더불어서 텍소노미아라고 해서 테크니컬한 이제 기술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코노믹한 형태로 좀 더 전환시켜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친환경적 요소를 많이 개발하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환경 지속적 에너지 개발.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최근 들어서 중앙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방에게 권한을 이전하는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밑에 오셔가지고 특징 보시면은 1. 절대적 분권에서 상대적 분권으로, 한가적 분권에서 협소적 분권, 도피적 분권에서 참여적 분권, 그래서 중앙에 대한 방어적 분권에서 적극적 참여적 분권, 바로 이 적극적 참여적 분권, 요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신지방 분권의 컨셉이에요. 밑에 있는 것들은 표는 마지막으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론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역사적 배경과 개념, 요걸 첫 시간에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쉬었다 들어가죠.